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논리학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인데요. 여름 날씨가 돼야 마땅한데도 비가 내렸고 기온이 쌀쌀해요. 그래서 저도 옷을 보시다시피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기호논리학이라는 것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기호를 사용하는 논리학이다. 보통 논리학은 일반 문장을 사용하는데 일반 문장을 기호로 바꾸어서 기호식으로 만들어서 논리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기호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Symbolic Logic이라는 것이고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논리학에 대해서 어린이와 같이 아직 순수한 마음 접근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날카로운 지성, 냉철한 지성을 갖고 이 강좌에 방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연한 호기심에 여기 찾아왔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기분으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논의는 첫날 논의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논리학의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요. Characteristic of Logic. 그러면 논리학의 특성, 특징 묘사, 논리학의 특징 묘사라는 정도로 번역이 되겠고요. What is logic? 논리학이 무엇이냐 또는 논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Logic is a study of the rules of correct reasoning. 논리 또는 논리학이라는 것은 올바른 추리의 규칙들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 거네요. Correct reasoning, 올바른 추리의 규칙들에 관한 공부 또는 학문이다. 그렇군요. 이제 어떤 분은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올바른 추리와 올바른 추리가 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추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타당한 추리를 말하고요. 둘째는 건전한 추리를 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리즈닝이라고 추리라고 번역했는데요. 논리학 책에서는 이 추리라는 말 말고 추론이라는 말도 써요. 인퍼런스라는 추론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서서히 그 다른 용어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What is my task in this lecture? 그래서 my라는 것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강좌에서 강의자의 과제는 무엇일까? 나의 과제는 My task is to explicate the rules of correct reasoning. 이거 올바른 추리의 규칙들을 설명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제는 뭘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What is your task in this lecture? Your task is to understand how to apply the rules of correct reasoning. 이 올바른 추리의 규칙들을 apply, 적용하는 것, how to apply,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추리 규칙들을 적용하는 법을 이해한다면 논리적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지요. 예, 대학교 학생이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논리적 문제가 출제될 텐데 그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요. 네. 그 다음 물음이에요. Is logic, rhetoric 이렇게 물었어요. 논리학이 수사학이냐 그랬는데 답변은요. Rhetoric is the art of persuasion by both logical and emotional or emotive appeal 이랬네요. 수사학은 the art, 기술 또는 예술이다. persuasion, 설득의 기술이다. 논리적 호소와 정서적 호소 또는 감정적 호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설득하는 기술이 수사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논리학은 수사학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논리학 자체가 수사학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의 의견을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만들려면 남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서적인 호소만으로 설득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논리적 호소, 상대가 들어도 말이 된다는 느낌을 주는 호소를 해왔을 때 설득력이 더 커지겠지요. 그러면 이 논리적 호소의 능력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기호 논리학 강의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서적 호소의 능력은 이거는 문학적 공부가 필요해요.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장르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활용 능력이 정서적 호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은 뭘까요? 이건가요? 예. Is this argument logical? Why? 이렇게 물었네요. 예. 이 논증은 논리적인가? 왜?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네요. argument는 논증이라고 번역하는데 아까 우리가 reasoning이라는 추리라고 번역되는 용어를 봤고요. 또 추론이라고 번역되는 inference라는 단어도 언급했는데 여기 argument는 논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럼 셋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이 논증은 언어적 과정이에요. 인퍼런스는 심리적 과정이에요. 리즈닝은 이 언어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을 포괄하는 총괄적 용어예요. 그래서 논리학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reasoning, 추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논리적 전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inference, 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 하고 어떤 사람은 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언어적 논리를 논증이라고 하고 심리적 논리를 추론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리즈닝, 추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 grocer says like this.
이거 그로스는 식료품 가게 주인이에요. 야채상이라고도 하고요. 어느 야채상 주인이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A can of fruit should be 101 more at my store than at the supermarket in the next block. 무슨 말일까요? can, 통조림인데요. 과일 통조림 하나가 100원이 더 비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게에서는 건너편 구역의, 즉 다음 구역의 슈퍼마켓에서보다 나의 가게에서 100원이 더 비싸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채상이 말하기를 The reason is that all cans in my store are fresher than those in that supermarket. 나의 가게에서의 모든 통조림들은 저 슈퍼마켓에서의 통조림들보다 더욱 신선하다. 즉, 더 신선하니까 100원을 더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야채상이 주장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논증인데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Is this argument logical? 이 논증이 논리적인가요? 이 과일 통조림이라는 것과 신선도와 직접 관련이 없을 거예요. 통조림을 만날 땐 이미 신선도보다는 장기간의 저장, 장기간의 유통을 고려해서 통조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조림에 대해서 저쪽 슈퍼마켓에 있는 통조림은 덜 신선하고 내 가게에 있는 통조림은 더 신선하다. 이 말은 뭔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The argument that a grocer gives you as to why a can of fruit should be 101 more at his store than at the supermarket in the next block is not logical because freshness doesn't matter as for cans. 통조림들과 관련해서는 신선함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면 이 논증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더 볼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역시 물음은 How logical is it? 인데요. Your friend says to you,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You should be nice to her. her가 아니라 you 이렇게 얘기했네요. You and Sarah. 너는 너의 이모, 고모 또는 아줌마 사라에게 친절해야만 한다. 왜 그랬더니 The reason is that only in that case she will gladly bequeath you for millions. 오직 그런 경우에만, 즉 네가 친절한 경우에만 그녀는 기꺼이 gladly 물려주다, 양도하다 너에게 그녀의 수백만 달러를 물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이것은? 친절하면 사라 아줌마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라 아줌마에 대한 나의 친절도와 사라 아줌마가 내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 사이에 어떤 직접적 연결성이 있나요? 뭐 간접적 연결성이 있을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해 주진 않을 텐데 그렇다고 친절하다는 것이 재산을 양도받을 자격이나 조건에 충분 조건이 될까요?
충분한 정도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It sounds not so logical. 이것은 그리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왜요? If I am Sarah, I will bequeath him my millions only when he is both saving and charitable.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이 그인데요. 나는 그에게 나의 수백만 달러를 물려줄 것이다. 언제? Only when he is both saving and charitable. saving, 절약하는, 아껴 쓰는 그런 말이에요. 뒤에 money라는 말이 붙어도 돼요. He is both saving money and charitable. charitable은 자비로운 이런 말이에요. 이 뒤에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덧붙일 수 있겠죠. Only when he is both saving money and charitable for the poor. 절약하고 또 자비로움 또는 자선적이면 오직 그럴 때에만 내가 사라 아줌마라면 그에게 수백만 달러를 물려주겠다는 것이죠. 물려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쓰면 안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 세이빙이에요. 근데 절약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돈을 쓰긴 쓰는데 어떤 일에 써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럴 경우에 그게 자선을 베푸는, 자선을 행하는 또는 자비로운 그런 성품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약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이 두 성품을 함께 갖춰야만 비로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this argument sounds not so logical.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둔 두 개의 논증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대화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은 대개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장이에요. 친절해야만 한다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요. The reason is that 이렇게 해서 that 이유가 돼요. 주장과 이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논증이 돼요. 앞에 것도 잠깐 볼까요? 이거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가볼게요. 100원이 더 비싸야 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왜 더 비싸야 하느냐?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요. 더욱 신선하다. 더욱 신선하다는 걸 이유로 들어서 또는 근거로 삼아서 100원이 더 비싸야만 한다라는 주장 또는 결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나 근거를 토대로 주장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 그게 논증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논증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논증의 구조가 무엇인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What is argument? 논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답변은 A series of statements such as the following.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진술들 또는 진술들의 시리즈가 논증이다. 다음과 같은 식의 진술들의 연쇄 이것이 논증이다. 다음과 같은 게 뭘까요?
세 개의 문장이 제시되는데요. 첫째가 If it's raining heavily, he will be more philosophical. 만약 심하게 비가 내린다면 그는 더욱 철학적으로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음, 문장 또는 명제 또는 진술, 문장, 명제, 진술의 의미가 서로 다른데 우선은 문장이라고 보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뭘까요? It's raining heavily. 비가 심하게 내린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반복됐네요. 여기 It's raining heavily가 있었는데 그 말이 한 번 더 반복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한 말이 So he will be more philosophical. 그는 더 철학적으로 될 것이다. 이 말은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잘 보니까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앞쪽 부분의 것이고 세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뒤쪽 부분이네요. 영어 공부할 때 우리 if가 들어있는 문장을 if절 이렇게 배웠죠. if clause라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뒤에 오는 건 then절, then clause인데요. 두 번째 문장은 if clause를 반복한 것이에요. 결론은 then clause를 반복한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근거나 이유로 삼아서 세 번째 문장을 주장이나 결론으로 제시한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 여기 진술들이란 말이 이미 나왔네요. 그러면 일련의 진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진술들이 다른 진술을 지지해줘요. 옹호해줘요. 바꿔 말하면 일련의 진술들 중에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들에 의해 지지되거나 옹호되거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실체화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기 단어가 나왔으니까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문장은 자연어에 관련된 단어 결합이에요. 비가 온다. 한국말이죠. It rains. 영어죠. 도의로로 말하면 es regnet 이렇게 돼요. es regnet도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자, 자연어로 즉 한국어로 비가 온다. 영어로 it rains. 독일어로 es regnet. 세 문장을 말했어요. 그래서 문장이 세 개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따지면 세 문장의 의미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말이나 it rains라는 말이나 es regnet라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몇 개의 문장의 의미를 명제라고 해요. 좀 전에 제가 문장이 세 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세 개의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의미는 몇 개냐? 하나라고 답해야 돼요. 문장은 세 개지만 세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명제는 하나이다. 즉 문장들의 의미로서의 명제는 하나인 것이죠. 명제는 proposition이라고 해요. 문장은 sentence라고 하고요. 이 statement는 보다 엄격한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비가 온다. 이 한국어예요. 한국어 문장. 영어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It rains today. 이렇게 되겠죠? 독일어는 여러분에게 생소하겠지만 말씀드리면 es regnet heute.
이렇게 돼요. 의미로 따지면 독일어 호이테나 영어의 today나 한국어의 오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의미를 따지면 여전히 하나의 명제만 있는 것이에요. 세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니까. 그런데 한국어로 오늘 비가 온다가 5월 15일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영어로 as regnet 영어로 it rains today라고 할 때 그 today가 5월 16일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독일어로 as regnet heute 할 때의 그 호이테가 5월 17일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세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까? 상이한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는 15일 날 비가 온다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16일 날 비가 온다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17일 날 비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휴, 그것까지 그러니까 어느 날에 비가 오는가를 그 점까지 따지면 의미가 세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호이테, 투데이, 오늘이라는 용어들은 색인 지시어라고 해요. 색인처럼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낱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색인 지시어들 인덱시컬 텀스라고 하는데요. 인덱시컬 텀스의 의미까지 고려해서 문장의 의미를 따져서 나온 의미. 바꿔 말하면 색인 지시어들의 의미까지 포함시킨 의미를 지칭할 때에는 스테이트먼트, 진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색인 지시어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다른 의미들만을 고려했을 때의 의미는 명제라고 해요. 복잡한가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비가 온다 한국어와 it rains today 영어와 es regnet heute 독일어 세 문장은 낱말 의미로만 보면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세 문장이에요. 그래서 세 문장의 의미는 몇 개냐? 그러면 하나예요. 낱말의 의미들만을 따졌어요. 근데 낱말 중에 색인 지시어인 오늘, today, 호이테가 가리키는 의미까지 따졌을 때 그 경우에는 이 세 문장에 몇 개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진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개의 문장이 있고 하나의 명제가 있고 그런데 다시 세 개의 진술이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색인 지시어까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번역책에서는 proposition, 명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용어를 엄격히 사용하는 물리학자들은 색인 지시어의 의미까지 고려해서 진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텍스트의 저자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교재는 아니고요. 할보 슈타트라는 논리학자의 모던 심볼릭 로직인가요? 현대 기호 논리 이렇게 됐던가요? 그 교재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할버슈타트라는 논리학자는 용어를 매우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여기 스테이트먼트, 신테시스라는 말도 아니고 프로포지션이라는 말도 아니고 스테이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낱말 사용에 매우 엄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물음은 뭘까요? 이제는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몇 개의 용어들인데요. 어디 갔어요? 뭐가 뒤바뀌었나요? 이것부터인데 What is premise set? premise, 전제라는 말입니다. 전제 집합은 무엇인가? 또는 전제들은 무엇인가? 전제가 그 이유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인데 그게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또는 수십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합이라고 표현해서 전제집합 이렇게 말했습니다. Premise designates the statements which are presented to substantiate or support another statement in an argument. 전제집합들, 전제집합 또는 전제들은 어떤 진술들을 지칭하는데 어떤 진술들이냐 그랬더니 그것을 논증 내에서 다른 진술을 substantiate, 실체화하다 또는 진리화하다 또는 일반적인 용어로 옹호하다, 지지하다, 서포트. 이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진술들이다. 다른 진술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진술들. 쉽게 말하면 결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이유들, 그것이 전제들 또는 전제집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그 another argument라는 것이 결국 결론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결론이 무엇인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at is conclusion? 그러면 답변은 conclusion designates the statement. 단수예요. 단수로 쓰였어요. Which is said to be substantiated or supported by premises in an argument. 하나의 논증 속에서 전제집합에 의해서 옹호되거나 또는 실체화되거나 또는 진리화된다고 is said to be 라고 말해지는 진술들을 가리킨다. 다시 할까요? 결론이란 뒤로 가세요. 하나의 논증 속에서 전제집합에 의해 옹호되거나 실체화된다고 말해지는 진술, 하나의 고유한 진술을 지칭한다. 신기하죠? 여기 이 용어 is said to be 왜 여기 is said라는 말이 덧붙여졌을까요? 그냥 which is substantiated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구태여 said to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말한 전제 집합에 의해서 이 결론이 반드시 옹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제 집합에 의해서 결론이
결론이 반드시 진리화되거나 지지되거나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제들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I'm sorry. 이 전제집합에 의해서 결론을 옹호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전제집합이 결론을 옹호해 줘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말하는 전제집합이 결론을 옹호해 주지 않아요. 아까 어떤 게 있었죠? A can of fruit 하고 과일 통조림 하나, 그게 신선하다. 우리 집에서는 다른 집보다. 따라서 100원이 더 비싸야 한다. 그랬을 때 통조림이 신선하다. 그러므로 100원이 더 비싸야 한다. 100원이 더 비싸야 한다는 게 주장인데, 그것을 우리 집 통조림이 더 신선하다라는 그 진술이 옹호해 주느냐 하면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집 통조림이 더 신선하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참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참이 아닌 진술이 결론을 지지해 주지 못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which is said to be substantiated or supported by premises in an argument,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은 뭘까요? What is argument? 그러면 앞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는 사례를 들어 언급했고 지금은 총괄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논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An argument is a series of statements such that at least one of them is presented to substantiate another. 논증이라는 것은 일련의 진술인데 또는 진술들의 연쇄인데 어떤 연쇄이냐 했더니 그 진술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다른 진술을 옹호하기 위해 지지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그런 식의 such that 그런 식의 일련의 진술들, 그것이 논증이다. 그러니까 전제집합은 우리는 우에서 How logical is this argument? 라는 단락에서는 하나의 전제로부터 곧바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보았고, 또 비가 심하게 오면 그는 더욱 철학자가 된다. 비가 심하게 온다. 따라서 그는 더 철학적으로 된다. 이 논증에서는 전제가 2개, 결론이 하나 제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여기서 봐야 하나요? Is the conclusion in the following argument necessarily true or probably true?
결론은 다음의 논증 속에서 필연적으로 참인가 개연적으로 참인가 어디까지가 전제일까요? 여기 hence라는 말이 결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라서라는 말이죠.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이 다 전제겠네요. Crow A is black. 참이죠. Crow는 까마귀예요. A라는 까마귀가 검다. 그 사실로 확정이 됐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에요. Crow B is black. 역시 참이라고 가정해 봐요. Crow C is black. 역시 참입니다. 에테세라 등등등이라는 말이고요. Crow N is black. 그 n번째 까마귀도 검다. 예, 이것도 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전제들이 다 참이에요. 참이라고 가정됐어요. 그랬을 때 결론을 hence all crows are black. 모든 까마귀들은 검다 이랬어요. 그럼 어때요? 이 전제들이 참인 전제들이 이 결론을 필연적으로 참이게 하나요? 여기 necessarily true 이게 하나요? 아니면 probably true 이게 하나요? 네, 개연적으로 참이죠. 왜냐하면 여기 모든 까마귀들 그랬는데 이 모든 까마귀들의 개수는 무한수예요. 무한수. 과거의 까마귀, 미래의 까마귀, 아프리카에 있는 까마귀, 아메리카에 있는 까마귀. 이 과거, 현재, 미래 또 지구 전 대륙의 전 지구에 걸쳐 있는 까마귀들을 총칭하는데 그 수는 우리가 셀 수 없어요. 무한히 많아요. 미래의 까마귀까지 포함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이라고 가정한 또는 관찰을 통해서 참으로 확정된 까마귀의 수는 n개예요. A, B, C 더 나아가서 n이에요. n이라는 숫자는 유한수예요. 그러니까 유한수의 관찰의 결과에 의거해서 무한수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유한수의 관찰 사례가 무한수에 관한 주장을 필연적으로 지지하느냐 아니면 개연적으로 지지하느냐. 답변은 개연적으로만 지지합니다. 그래서 although these premises are true, this conclusion is not necessarily true, but probably true.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비록 전제들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인 게 아니라 개연적으로 참이다. 또는 probably를 통계적으로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probability가 확률이거든요. 그렇다면 probably는 확률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개연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지요? 이 논증은 귀납 논증입니다. 귀납 논증에서는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또는 개연적으로만 참이 됩니다. 그게 연역 논증과의 차이점이에요. 연역 논증은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이에요. 연역 논증은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다. 반면에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참일지라도 결론은 개연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참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연적이라는 말보단 개연적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개연적으로라는 말이 확률적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뭘까요?
What is inductive argument? 또는 What is induction? 귀납적 논증은 무엇인가? 또는 귀납은 무엇인가? 이런 말인데요. 여기 It is the type of argument according to which the conclusion is presented as following only probably from the premises.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논증인데 곧 그것에 따르면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단지 개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으로 제시되는 그런 논증 유형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probably라는 말이 나오죠. 전제로부터 단지 개연적으로만 따라 나오는 것으로 제시되는 그런 논증. 결론이 전제들이 아무리 참이라고 해도 그 결론은 단지 개연적으로 참인 것으로 따라 나오는 것으로 제시되는 그런 논증입니다. 그러면은 이것께 대비되는 것이 연역이겠죠? What is deductive argument or deduction? 이랬네요. 연역적 논증은 무엇인가? 또는 연역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It is the type of argument according to which the conclusion is presented as following necessarily from the premises. 그것에 따르면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으로 제시되는 그런 논증 유형이다. 바꿔 말하면 연역 논증에서는 결론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으로 제시된다. 또는 아까 한 얘기를 반복해서 간략히 말하면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인 참으로 필연적으로 참인 것으로 결론이 제시되는 논증이 연역 논증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런 용어는 어떨까요? 심볼이라는 용어 있어요. The symbol logic has a same meaning in the following sentences. 심볼 해놓고 작은 따옴표가 쳐졌어요. logic이라는 기구는 또는 logic이라는 상징은 다음의 문장들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Sentence 1. Logic have 5 letters. 로직은 5개 철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요? L-O-G-I-C 5개 철자네요. 예, 이런 경우에 이 로직이라는 단어는 logic이라는 심볼은 mentioned, 언급됐다고 말해요. In this case, the symbol logic is mentioned, 언급되었다. 기호가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언급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sentence 2. Logic is a study indispensable to all aspects of human living. 논리학은 사람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불가결한 학문이다. 없이 지낼 수 없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경우에는 이 logic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the use는 사용이라는 말이고 the mention은 언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logic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세계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호예요. 사건이나 세계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호인데 여기서는 사건이나 사실이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로직이 5개의 철자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이 단어를, 이 기호를 단지 기호로서 언급한 것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이때 로직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답변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What means the use of a symbol? 기호의 사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뭘 의미할까요? The use of a symbol means to employ a symbol in order to express a fact. 그러니까 기호의 사용은 하나의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호를 이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의 표현을 위해서 기호를 이용하는 것은 기호의 사용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언급한 언급이요. 없어졌어요. 어디로 뒤바뀌었어요? 이건가? What means the mention of a symbol?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the mention of a symbol means to talk about a symbol merely as a symbol. 하나의 기호의 언급은 하나의 기호를 단순히 하나의 기호로서 talk about,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기호를 단지 하나의 기호로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기호가 5개의 철자를 갖고 있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하면 로직이라는 기호를 기호로만 언급한 것이죠. 즉 하나의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기호의 구성 요소들, 구성 철자들이 몇 개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기호를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the mention of a symbol means to talk about a symbol merely as a symbol. 그러면 어때요? 글쎄, 심볼 사용되던 언급되던 심볼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언급된 단어일 경우와 사용된 단어일 경우에 그 의미는 같다고 보기 어렵겠죠. 어찌 보면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이건 뭘까요? What is conclusion indicators? 결론 지시어들이 무엇이냐? 결론을 알려주는 낱말이 있어요. 그것을 결론 지시어라고 하는데요. The expression that indicate or make aware of the conclusion in an argument, such as therefore, so, thus, hence, accordingly, consequently, or it follows that. 이런 것들이 결론 지시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지시해주는, 알게 해주는 표현들을 결론 지시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therefore 따라서, so 그래서, thus 그래서, hence 그래서, accordingly 따라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it follows that 다음이 따라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다 결론을, 자기 뒤에 오는 진술이 결론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it follows that 그랬을 때 that 이하에 오는 진술이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오고 전제가 뒤에 놓일 수도 있죠. 또는 결론이 중간에 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두 개의 전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세운 다음에 전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전제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이러면 결론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어느 게 결론일까 의아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게 결론 지시어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 지시어가 아닌 전제 지시어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파일이 약간 뒤바뀌었어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집중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볼까요? How can the mention be differentiated from the use? 언급이 사용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어떻게 차별될 수 있는가? 구별될 수 있는가? dimension, 언급, the use, 사용, 언급과 사용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by putting a symbol within a quotation marks. 하나의 기호를 인용부들 속에 집어넣음에 의해서 따옴표 속에 집어넣으면 그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진 기호는 언급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급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종종 인용부호가 들어가 있죠. 이때 인용부호는 첫째, 남의 말을 말 그대로 인용했을 때 인용부호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둘째는 글 쓰는 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즉 남들이 하는 말을 그냥 나도 간접 사용할 뿐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그 단어 사용에 동의하면서 사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 따옴표 속에다 그 단어를 집어넣어요. 근데 아무개는 독재자다. 이를 다시 말할까요? 누구에 따르면 아무개는 독재자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쓸 때 그 사람은 독재자라고 표현했지만 글 쓰는 나는 독재자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땐 따옴표를 표시해서 이 단어의 의미에 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 그대로 인용이고 둘째는 따옴표를 통해서 이른바 소위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동의하는 바의 표현은 아니지만 남들이 이르는 바로서의 독재자라고 할 때 따옴표를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세 번째 것을 배웠어요. 사용이 아니라 언급을 할 때, 즉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할 때도 다운표 속에 넣어서 표시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시간 논의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이 영어 표현들도 있고 낯설고 지금 제 발음도 좋은 발음이 아니고 한국어를 말해도 발음이 좋지 않은데 영어를 말하니까 더더욱 발음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제게 영어를 배울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이 강좌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기호 논리학을 학습한다. 그런데 한글을 통해서 논리학을 학습하면 어쩌면 진부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학습하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논리학과 기호 논리학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호를 사용한 논리학이 기호 논리학이라고 했잖아요. 기호 논리학을 공부하면 논리학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는 논리학보다 한 단계 난이도가 높은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과적 심성, 이과적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재미있어요. 또 다시 말하면 수학적이고 그 분석적인 그런 사고를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분들, 예컨대 본인은 문학적 감성 탁월하고 종교적 사유도 탁월한데 도대체 논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강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